최근에 국민주라고 말씀하셨던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네이버, 카카오 등 특히 많은 그 대형주 쭉 성장주들 많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시죠. 먼저 삼성전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삼성전자에 있어서 사업 부분을 먼저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업 부분은 총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기 분기 보고서를 확인해서 지금 사업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DX 부분과 DS 부분, 그다음에 SDC, 하만, 기타 부분 총 5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DX 부분은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흔히 말한 가전이죠. 가전. 기존의 가전 부분을 CE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CE라고. 근데 이제 IM 부분이 이 스마트폰은 IM 부분이었는데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DX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HHP,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등 스마트폰 등 이 DX 부분으로 편입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삼성전자에서 영업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업 부분 바로 반도체 사업 부분입니다. 그걸 DS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S 부분에서는 DRAM, 그다음에 NAND 플래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바로 DS 부분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현재 육성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DS 부분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은 DX가 더 높아요. 62% 정도 가까이 되고요. DS는 34.5%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 두 부분이 결국은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용 OLED 패널, TV에 들어가는 모니터에 들어가는 LCD 패널들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쪽을 SDC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약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 그다음에 하만을 인수했었죠. 하만 사업부에는 전장 부품이죠. 주로 디지털 콕핏, 텔레매틱스, 스피커 등 이 하만의 전장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는 뭐 내부 거래. 결국은 이 중요한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DX, DS 부분이 가장 많이 나고요. SDC는 10%, 하만은 지금 미래에 또 삼성전자가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한 3% 정도. 아직은 매출 비중이 낮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2년 1분기 매출이 77조 8천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9% 증가를 했고요. 주요 매출처가 현재 애플이나 베스트바이나 퀄컴, 스프림 일렉트로닉이 있고요. 올해 2분기 매출 현재 약 77조 원, 영업이익이 14억이 아니라 14조죠. 해서 현재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1%, 11%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이거 오타가 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7월 들어 삼성전자가 주가가 8.4%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 접전 대비했을 때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에 많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2023년 글로벌 디램 3사의 설비 투자가 최근에 보수적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이나 이제 디램 관련해서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결국은 글로벌 3사들이 설비 투자를 보수적으로 함에 따라서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글로벌 디램 3사의 설비 투자가 보수적으로 현재 선회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현재 1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둔화가 예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이익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오히려 설비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게 되면은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가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감소 효과로 2018년 4월과 같은 메모리 산업에 대한 경착륙 가능성은 낮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역사적 밸류에이션인 PBR 1.1배 선준이 56,400원까지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다시 6만 전자 회복을 했죠. 근데 그게 PBR 56,000원대가 1.1배인데 역사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후에 반등을 했고요. 올해 이 SDC, 이 OLED 이제 패널 부분, 디스플레이 쪽은 영업이익이 아이폰 13에 대한 판매 호조랑 아이폰 14 주문이 증가로 인해서 연간 5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상 최대 이익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은 추정치는 매출액은 81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원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DS 부분은 디램이나 낸드 출하량 증가로 해서 평균 판매 단가인 ASP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결국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부분은 3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부분은 아이폰 14 주문 증가로 인해서 플렉서블 OLED 라인이 이 풀가동으로 전분기 대비 있을 때 8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 때는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들이 효자 사업 부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DS는 결국은 8조 8천억 원, 그리고 이 MX 부분은 현재 2조 2천억 정도 보고 있는데 무선 사업부를 M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SDC는 1조 6천억, 가전은 5천억 정도, 전장은 한 1천억 정도 예상을 한다. 3분기 실적은.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2022년 디램 가격이 평균 판매 가격이 5% 이내 하락을 한다면은 많이 하락하면 좋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 낸드 쪽에서도 4% 이내 하락한 경우에는 8만 전자 회복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이익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사업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디램이나 이제 낸드 플래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평균 판매 그 가격이 떨어지면은 빅그로스당 출하 가격이 떨어지면 이 삼성전자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5% 이내로만 줄여준다면은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있고요. 안 좋은 시나리오는 만약에 디램이나 낸드가 10% 이상 하락을 했었을 때는 5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전저점을 깰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의 기대 수준 이하로 간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삼성전자의 투자에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 디램과 낸드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도 중요하죠. 반도체 가격에 대한 것들이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 간격에 대한 하락폭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만약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하면은 그 상승으로 돌아가서는 이유가 뭘까요? 반도체가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는 4차 산업에서 반도체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겠죠. 그 말은 다른 말로서 경기가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겠잖아요.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당연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격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한 거고요. 그게 결국은 주가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메모리 가격을 예측하는 게 진짜 어렵다고 어렵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또 위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삼성이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와, 8만 전자만 돼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주가가 낮았을 때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거예요. 오히려 주가 배당 수익률로 올라서 주주 환원 정책도 삼성에서는 할 거고, 이게 뭐 국민주를 위한 대응 정책이겠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은 메모리 중심의 전사부의 매출 확대와 비메모리 사업부에 대한 실적 계산 본격화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저점은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10% 이상은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는 기존 저점을 좀 깨기보다는 좀 약간 빠르게 회복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여유 있으면 조금씩 사모아도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또 하나의 국민주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부분을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총 두 가지로 대분류를 봤을 때 플랫폼 부분과 컨텐츠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플랫폼 부분은 매출 유형이 제품과 용역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요. 중분류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톱비즈, 포털비즈, 플랫폼 기타를 플랫폼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소분류로 들어가면은 톱비즈에서는 카카오톡이나 선물하기, 그리고 포털비즈에서는 다음 서비스를 위한 포털비즈가 있고요. 플랫폼 기타 부분에서는 카카오티, 모빌리티 부분, 뭐 카카오 택시 있죠. 블루택시, 그리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것들이 다 플랫폼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콘텐츠 부분에서는 제품 용역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총 4가지 사업 영역 중분류로 보시면 게임 부분, 뮤직 부분, 스토리 부분, 미디어 부분. 게임은 카카오 게임, 그 다음 뮤직은 멜론, 스토리는 피코마, 그 다음에 카카오 웹툰, 카카오 페이지, 미디어는 카카오 TV, 영상 제작. 그래서 이렇게 사업 부분들이 현재 분류가 되어 있다.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각 부분에 대한 실적이 어떻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좋아질 거고 이 부분에서는 안 좋아질 거고
이렇게 보면서 투자 분석을 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게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이게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일단 첫 번째 플랫폼 부분에서에 대한 1분기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한 8,900억 정도 플랫폼 부분에서 발생을 했고요. 약 매출 비중이 한 53.6%, 그리고 컨텐츠에서는 7,600억 정도 46.4%,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한 걸 좀 살펴보면 플랫폼 광고에서는 이 카카오톡이나 다음 등 이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의 이용자들 대상으로 광고나 노출, 이 전환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톡 비즈니스가 있고요. 그리고 포털 비즈니스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커머스 사업은 우리가 말하는 선물하기, 그런 메이커스 톡스토어로 구성을 되어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 T 블루 택시 서비스와 카카오페이 결제나 송금,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 이런 부분들이 나뉘어진다. 이 플랫폼에서 또 주로 발생하는 게 광고 수익이겠죠, 결국은. 이제 외부에서 광고가 들어오면 일단 광고 수익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콘텐츠 부분은 이 게임에서 다양한 형태로 과금 형태, 뭐 유료 과금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요. 카카오 페이, 그 다음에 현재 나오고 있는 게 뮤직 부분은 다운로드. 우리가 다운로드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겠죠. 그다음 무제한 듣기, 이런 이용권 서비스에 대한 판매가 있고요. 스토리 부분은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별 수수료를 수익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투자 증권을 인수하고 나서 카카오가 금융업을, 증권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이 개인금융과 기업금융,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현재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리뷰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매출이 약 1조 6천억, 6,500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근데 2분기 매출은 1조 7천억 정도. 큰 폭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 약 3%, 3.8%. 근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29%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약 1,8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13% 정도, 전년 동기 때 10%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 톡 광고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28%, 그러니까 톡 광고가 조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커머스 성장률은 8%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낮아질 거로 둔화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일상 회복이 됐잖아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오프라인 활동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서 온라인 소비 및 활동 둔화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플랫폼 기타 부문은 1분기 대비했을 때 42%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 부문은 대만에 있는 오딘, 우마무스의 흥행으로 1분기와 유사한 매출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측면에서는 높게 성장은 안 하지만 이제 비용적인 이익 측면에서는 이익 측면에서 좀 개선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비용 측면을 봤을 때 현재 인원 증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증가를 하고 있고, 마케팅비도 이제 게임이나 카카오 페이지나 페이 등에서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비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10% 정도. 근데 원래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밸류 체인이 있기 때문에 이익률을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인 기대치 비해는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서 지분 매각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매각을 하면 오히려 주가에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카카오에 대한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금리 인상이 완화가 일어나면 매크로 변수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1개월 동안 누적 수급을 봤었을 때 주가는 외국인이 50만 주, 기관이 13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주가는 6만 6천 원에서 7만 원 선에서 현재 매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횡보 구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회사를, 카카오를 좀 보면 부정적으로 봐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불확실성 요인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출 성장이 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은 기대할 수 있는데 8만 원 이상 돌파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이게 미디어 쪽 관련해서 온라인 인터넷 미디어 쪽 업종은 좀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도 그 안에 이제 그 업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관심은 배제한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인터넷 게임 업종, 미디어 업종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봐요. 업종 자체가 이제 회복이 안 나, 이게 업종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도 일단은 사업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업종 자체가 왜 안 좋은 거죠? 일단은 인터넷이랑 게임 업종이 오프라인이 많이 일어나는 앞서 이 그래서.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요인이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 전에 코로나에 대한 특수 효과를 누렸어요. 비대면 시장이 하면서 오히려 그 시장이 엄청 컸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성장률은 올해 대비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역기저 효과라고 하는데 그걸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주가는 이미 성장한 걸 다 반영했기 때문에 엄청 올라가서 주가가 높았었잖아요. 지금 주가가 내려간 거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카카오나 네이버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뭐 반드시 맞은 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빌리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정상화가 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관련해서는 5가지인데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이제 영업을 보면 서치 플랫폼은 검색과 디스플레이 쪽,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머스 쪽은 커머스 광고, 중개 및 판매, 그다음에 멤버십, 그다음에 핀테크는 페이 서비스, 디지털 금융, 콘텐츠는 웹툰, 제페토, 스노우 등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NCP, 웍스, 클로바 등으로 주요 현재 영업 현황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봤을 때 연결 기준으로 가장 매출이 많이 나는 부분은 1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서치 플랫폼이고요. 46% 정도, 그리고 커머스 부분이 약 23%, 핀테크 한 15%, 콘텐츠 12%, 클라우드 한 5%. 지난해 이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서치 플랫폼이 한 50%를 절반의 매출 비율을 보였었죠. 서치 플랫폼에서의 검색은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탐색 수요를 네이버로 통해서 연결시키는 비즈니스 활동입니다. 특히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한 AI 기술을 활용한 이 수요자에 맞게 비즈니스 활동을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광고주가 원하는 상업적 메시지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노출해 주는 거. 우리가 딱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그거를 다 AI들이 이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딱 타겟팅 광고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AI 기술로 하는 건데 서치 플랫폼에 이 기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머스 부분에서는 쇼핑 검색, 그리고 쇼핑 관련에 대한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중개 및 판매 멤버십 매출이 있습니다. CJ 대한통운과 신세계, 이마트 제휴가 하고 있고요. 데이터 기반의 풀필먼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오타가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바로바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이제 구수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핀테크는 네이버 페이랑 디지털 금융 그리고 결제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는 웹툰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현재 클라우드는 현재 B2B 서비스로 해가지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인 NCP 그리고 웍스 모바일 클로바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분기 매출을 봤고요. 1분기 매출을 좀 봤었을 때는 1조 9천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분기는 1조 8,400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현재 1조 9천억 약간 이제 소폭의 증가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역시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영업이익은 QOQ로 봤었을 때 전분기 대비 3,477억 15% 성장,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3.6%. 카카오랑 다른 점은 오히려 카카오는 영업이익 성장 속도가 좀 전년 동기 대비 때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이버는 그거에 비해 좀 낮을 것으로. 그래서 대장주가 오히려 네이버가 되보다는 카카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 서치 플랫폼의 성장률이 8.5% 그 커머스 성장률은 약 20% 전망을 하고 있고 2분기가 광고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1분기 대비에는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와 비슷한 맥락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비 둔화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핀테크와 콘텐츠 부분도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비용 측면에서는 해외 웹툰이랑 그다음에 국내 커머스 관련 마케팅 증가로
영업이익률은 1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가 서치 플랫폼이랑 쇼핑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기간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까지는 광고 경기가 비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커머스에 대한 성장률도 같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1개월 수급 동향이 외국인은 34만 주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23만 원에서 24만 원 선에서 현재 횡보 국면이 일어나고 있고 카카오랑 네이버 주가 차트가 비슷해요. 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는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사고 있는데 네이버는 외국인은 팔자, 기관은 사자라는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4분기 이후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수혜를 보았던 인터넷 광고 시장은 오히려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커머스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광고 시장도 위축됩니다. 전반적으로 밸류 체인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용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그 주가 회복 속도가 더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딱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우리가 주어지는 현금은 제한적이잖아요. 거기서 뭐 최우선순위까지는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관망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국민주,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를 이렇게 또 정리해 주셨는데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진짜 그 주요 서비스별 영업 현황을 이렇게 쪼개서 보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면 네이버에 투자한다 해도 그냥 네이버닷컴 들어가서 보는 거 많이 쓰니까 투자를 한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쪼개서 보니까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이 쪽에서 봤을 때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만약에 그 시장이 좋지 않았었을 때 주가도 같이 많이 빠질 거고요. 오히려 매출이 적은데 추가적으로 더 좋지 않아. 그러면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제 매출이 적은 부분들은 향후 성장 포텐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매출이 항상 꾸준하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성숙기 시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시장 자체가. 오히려 매출이 낮게 비율이 형성됐을 때는 이 시장에서 크게 성장할 때는 성장률이 높게 형성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시각적으로 좀 이제 이 지표를 좀 통해서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한번 투자의 포인트를 이렇게 써보실 때 이게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요 포맷 요거를 한번 잘 활용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딱 사업을 현황을 쪼개보고 그다음에 그 영업 수익 이런 것도 이제 전 분기, 이번 분기, 지난 분기 이런 식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주요 내용들도 이렇게 그 많은 증권 보고서들 나오잖아요. 그쵸, 기업 보고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업 부문별로 볼 거 아니에요.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이 다 보이잖아요. 이 경영과 투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경영자의 능력과 이 팀원들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쪽 자원들을. 결국은 이 정성적인 부분이잖아요. 또 그게 또 주가의 중요한 비재무적인 가치에 포함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투자 이 성향 자체가 단기보다는 중장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뭐 중장기로 갈 수 있는 업종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 정책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높은 업종을 좀 관심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건 좀 단기적인 거고. 예, 단기적이고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낙폭과대가 있지만 반등을 해도 또 전 고점까지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3년 정도 이상 투자를 할 목적으로 갖고 있다면은 네. 신재생에너지 쪽을 좀 관심 갖고 있으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이 태양광 시장에 대한 정책 관련된 부분이나 국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중국 그리고 유로존입니다. 이 세계 지역의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 정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동남아에 있는 4개 국가에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24개월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출을 하는 이 동남아 4개국에는 관세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태양광을 좀 장려하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 국방물자조달법인 DPA를 활용해서 미국의 태양광 생산 설비를 2024년까지 22.5기가와트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산 규모는 8기가와트인데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늘릴 것으로 현재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태양광 산업 육성법원인 세마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세마는 미국에서 생산한 태양광 모듈, 전지 등에서는 2030년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태양광 모듈과 전지를 생산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세금 혜택을 네, 세금 혜택을 주겠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육성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에너지 공급에 대한 안정, 탄소 중립 등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의 설치에 집중을 하겠다. 태양광 시장에서 가장 이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갖고 간 기업들이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이 정책을 현재 드라이빙하고 있고요. 중국 발개위에서는 국가에너지국 신에너지 품질 발전 촉진 실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을 12억 킬로와트시 이상 목표로 저탄소 안전 고효율 에너지 체제 구축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유로존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EU 정책들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 목표치를 40% 이상 상향을 하고 향후 신축하는 모든 건물이나 루프탑의 태양광 발전을 의무화하겠다. 와, 의무화. 예, 신속한 행정 허가를 위해 태양광 설치 기간이 에 대한 부분들을 더 단축시켜주겠다. 허가 기간을. 그래서 최대 3개월로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기업들도 계속 그 투자를 하라고 육성을 해주라고 하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2022년 5월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합리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 확대 위주에서 오히려 수요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보조금이라든지 부분들을 좀 더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 시장에 대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에너지 신성장 동력에 대한 육성을 하기로 하고요. 태양광 등에 대해서는 R&D 및 실증 확대를 해서 재생 2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결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도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자. 다음 장이 이제 태양광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환경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왜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 설명을 드릴게요. 정부 정책에 맞춰서 기업들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OCI에서는 현재 미국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공장의 1.4기가와트 규모 건설에 2천억 원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큐셀은 차세대 태양전지 및 ESS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고요. 에스파워는 신재생 에너지, O&M, 태양광 발전 효율을 위한 ICT 기반의 시스템 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서도 현재 태양광 전략을 현재 기업 전략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 이제 그런 태양광 기업들의 밸류 체인을 볼 수 있어요.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업스트림은 폴리실리콘이나 인곳, 웨이퍼나 소재 부품 부분을 이제 제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OCI와 웅진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미드스트림 쪽은 이 태양 전지와 셀, 모듈 이게 어떻게 보면 완성품 같은 거죠. 완제품에서 하나솔루션, 하나큐셀, 현대에너지솔루션, S에너지가 있고요. 다운스트림은 이제 이 전지와 모듈이 다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설치도 해주는 용역 사업이 있을 거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설비와 시공, 운영, 보수 등 뒷단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다운스트림이라고 봅니다. 전방이 안 되면은 뒷단도 후방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광 전지나 모듈, 실리콘이나 인고 웨이퍼들이 많이 수요가 있어야지 당연히 그에 대한 설비 시공도 운영 보수 많이 일어나겠죠. 전방 산업이 위축되면은 다운스트림 후방 산업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운스트림은 신성 ENG, 이온솔라, 인피니트 에너지, 하나솔라 시스템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는 태양광에서의 그 국내외의 정책들과 국내 기업에 대한 전략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러한 밸류체인의 현황 기업들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왜 신재생 에너지가 뜰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굉장히 덥죠. 오늘도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이 이상기후는 결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가뭄으로 인해서 물의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력 발전이 안 돼요. 물의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어렵죠.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에너지를 갑자기 막 써요. 그래서 블랙아웃이 발생했어요. 그럴 경우를 또 대비해서 전력 공급망 확보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상기후가 전력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아서 이 소비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불안정한 가격 시장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른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는 유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석유 전력이나 수력이나 이런 쪽에만 의존하지 말고 풍력이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뭐 원전, 지금 원전도 금융 때문에 대체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쪽에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면은 공급 에너지 가격 자체가 다운될 수 있다라는 불안정 시장이. 그 유럽 같은 경우가 그 러시아와의 그런 에너지 관계가 되게 첨예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유럽이 아까 앞에서도 이렇게 보였듯이 막 의무화도 하고 혜택도 주고 막 이러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 의존을 해서 우리가 러시아에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립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력 수급 불균형 심화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화력과 수력 발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석탄 발전에서 이제 수력 발전에서 바꿔야겠죠. 네. 예, 그런 것들이 대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서 정책들이 탄소 제로 정책, 넷 제로 정책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 육성입니다. 결국은 최근에 가정용 태양광 설치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더운데 이 전력난이 있다 보니까 태양광을 설치를 해가지고 소형화를 설치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낮에 태양광을 저장시켰다가 밤에 또 사용하고, 이제 단순한 이제 이 가정에서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소형화 태양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국가들이 자립할 수 있게 대체 에너지들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기능적으로 만들어서 태양광에 대한 이 전력에 대한 난들 때문에 필요한 시장이 태양광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전력으로 인해서 또 움직여지잖아요. 전력 소요가 높아지는 시장이 또 전기차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럼 그에 대한 또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시장이. 그다음에 모빌리티도 또 전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력이 필요하고요. 대체 에너지가. 그리고 로봇 시장도. 과학기술 발전이 오히려 전력 수요 증가로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대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이래서 한전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전력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태양광을 좀 더 관심 있게 본 겁니다. 한 3년 정도 중장기적인 시각에 접근하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네, 이제 거기에서 좀 기업별로 좀 이제 기업에 대한 탑픽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바로 하나솔루션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기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회사는 하나솔루션이고 설립일자는 1965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남희연 대표이사고요. 종업원이 6,932명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거 시가총액은 7월 22일, 올해 7월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6조 3천억 정도 규모를 댔고 있고요. 현재 주요 주주는 하나회 4인이 가져한 보유한 물량이 36.5% 지분을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7.9%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은 총 6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케미칼, 큐셀, 첨단 소재, 갤러리아, 도시개발, 그린수소 사업 6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0조 7,2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7,30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사업 부분에 대한 이 개요를 한번 보면 케미칼 부분은 국내 최초의 PVC 쪽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와 화학 관련해서 이 산업 기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QCL 부분은 이 제가 보는 투자 포인트가 바로 QCL 부분인데요. 이 태양광 모듈 및 시스템부터 태양광 발전소 전력 리테일까지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첨단 소재는 미래 모빌리티 쪽 관련해서 경량 복합 소재나 태양광 소재, 전자 소재를 생산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 갤러리아는 하나 갤러리아 있잖아요. 그 백화점 사업 및 패션, 식품 사업 등 프리미엄 유통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도시 개발은 뭐 대규모 부동산 개발, 그다음 미래형 융복합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부분. 총 다양하게 하네요.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현재 자산은 현재 한 20조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작년 기준 10조 좀 넘었고, 그다음 부채가 11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현재 8조 원 정도, 8조 2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쪽으로 이 영업이익이 한 7,300억, 7,380억 발생했고 당기순이익이 6,160억 원을 발생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전략과 투자 포인트와 2022년부터 2024년에 대한 실적을 먼저 보기 전에 큐셀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태양광 모듈 하드웨어적인 거죠. 그리고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아까 다운스트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설치 시공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 시공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개인이 이제 이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태양광의 전력 여분이 있잖아요. 전력의 일부 여분을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수 있는 전력 리테일. 예, 리테일이 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Q셀 부분에 대해서는 셀이나 모듈 생산하는 부분이 바로 미드스트림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발전소 건설이나 운영 물론 전력 리테일에 이르는 다운스트림의 밸류체인을 확보를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밸류체인의 확장이 중요한 거고요. 국내 마켓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마켓에서 현재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수소 사업도 사업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 또 밸류체인을 만들어서 로드맵을 만들고 현재 있다. 이게 하나의 지금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잠깐 또 보고 들어갈게요.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Q셀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회사 명함에서 솔루션 QCL 부문이라고 나와 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1분기의 매출 비중이 거의 58%, 60% 가까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케미칼 부분이 기초 소재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TV 등 가성소랑 PVC 쪽이죠. 32%입니다. 근데 이쪽 사업 부분이 이익률이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은 계속해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감가상각비가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낮아요. 오히려 지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네. 신재생 에너지 부분 쪽에서는 매출이 늘어나지만, 매출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기초 소재에서 이익률이 좀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 소재나 리테일은 매출 비율이 작죠.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기초 소재와 신재생 에너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내 투자 포인트는 신재생 에너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 솔루션의 미래는 신재생 에너지에 달려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 전략을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기업 전략은 현재 회사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독일 중심으로 해서 전력 리테일 사업을 착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로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죠. ESS와 같은 이 시스템 판매도 확대를 할 겁니다. ESS가 올라가면 EMS라는 부분들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결국은 이 미드스트림보다 다운스트림에 대한 사업 확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솔루션의 기업 전략이고요. PV나 ESS 사업을 통해서 태양광 에너지 기반의 전력 생산과 저장, 컨트롤이 가능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패턴을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전력 리테일 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친환경 전기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흔히 말한 프로슈머 역할, 그리고 자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의존하는 부분들이 떨어지겠죠. 정부나 공공기관에. 투자 포인트는 케미칼 부분은 중국 경기 회복 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경기랑 케미칼 부분의 사업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연관성이 높습니다. 중국 경기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케미칼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에 대한 이 경제 지표가 잘 나오거나 경기가 좋아지면은 케미칼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중국 경고 회복 시 케미칼 스프레드 확대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입니다. 글로벌 태양광 설치 수요 증가로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주가 상승으로 밸류에이션이 확대할 수 있다는 거. 케미칼 부분과 결국 이 신재생 에너지 Q셀 부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정 실적이 그래서 2022년은 올해는
12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700억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13조 8천억, 그리고 1조 1천억 원 정도의 그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많이 늘어나네요. 예, 그리고 24년에는 14조 5천억,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정도 현재 추정 실적을 현재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하나 NH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추정 실적 자료인데요. 자, 보시면 매출액도 케미칼,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갤러리아, 기타로 나눴죠. 2021년을 봤었을 때 케미칼 부분이랑 신재생에너지 매출이 가장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 단위가 10억 원 단위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제 YOY 기준으로 봤었을 때 케미칼 부분이 조금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좀 줄어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 단에서도 보면 케미칼이 좋은데, 신재생 에너지는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났죠. 근데 올해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주가에서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22년부터 이제 케미칼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추이를 보면은 우측에 맨 21년, 22년, 23년을 봤었을 때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의 속도가 23년에 역전하네요. 엄청 크게 올라갑니다. 23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회사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 이익에 따내서 결국은 이 신재생 에너지가 22년까지는 좀 적자를 볼 것으로 보이지만 24년에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으로 되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면 좋을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트렌드나 전망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래서 이 종목을 중장기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OCI, 하나큐셀, S파워,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 앞에서 좀 언급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하나솔루션을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좀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3년 정도 만약 투자한다고 하면 또 너무 막 한 번에 다 들어가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매월 뭐 적립식으로 조금씩 투자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한 10조 원까지 제가 앞서 다시 좀 돌아가면은 지금 현재 6조 3천억 정도 되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네, 된다는 10조 정도까지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지 않나. 한 지금 주가 수준 뭐 2배는 조금 안 되긴 하지만 한 70% 정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이 있고 그 친환경 쪽,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 관련해서 참 잘하는 기업들이 있네요. 유명한 기업들이 있고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가 이제 저점을 찍고 단기적으로 지난주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점을 찍었다는 거는 이제 더 안 내려간다는 건가요?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저점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다시 또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저점이라는 것은 후행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점을 예측할 수는 없고 일단 저점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로 이 낙폭과대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주들도 삼성전자들 필두로 해서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성장주도 많이 하락했는데 다시 한번 좀 리바운딩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것이 매크로 지표 관련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현황을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유가는 상승보다는 유가에 대한 하락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WTI 선물 기준으로 봤었을 때 7월 22일 기준으로는 94.7달러로 현재 이러고 했습니다. 100달러가 돌파했었죠. 또 떨어졌네요. 네, 다시 떨어졌습니다. 체감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가하면은 이제 차를 보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000원 이상 돌파했는데 보니까 주유소 보니까 1,900원대로 내려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뭐 유류세 관련된 인하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2,000원 이하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과거에는 3월 달에는 130달러까지 갔었어요. 그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 이중 고점을 만들고 난 후에 단기 하락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박스권에서 하단에서 유가가 현재 지지 테스트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그 네. 우선 이렇게 유가를 좀 살펴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동에 대한 순방에 따른 경계감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원유 재고 증가 소식이 나타나면서 이 수요 감소가 우려가 높아지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가 시세는. 그러니까 일단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동을 간다라는 거는 증산을 해라. 라고 해서 공급을 늘려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원유 재고에 대해 수요 감소. 그러니까 공급은 올라가고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좀 하락하고 있다.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 거고요. 오펙에 대한 추가 증산의 기대는 아직까지는 약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우디에서는 아무래도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 석유에 대한 생산을 이제 자지우지할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증산에 대한 얘기는 제스처나 이 발언에 대한 부분들 아직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이 사우디에서 언급에 대한 부분들이 증산 언급이 나오면은 유가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헛수고한 거 아니냐, 헛방문한 건 아니냐,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아마 명확한 결과가 8월 3일쯤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제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유가의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러시아가 유럽에서 가스 공급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유가 하락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러시아는 이 천연가스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무기화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 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유가에 대한 향방은 좀 추후에도 좀 계속해서 관심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유가 흐름에 대해서는 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이슈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러시아발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면은 유가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지난 22일 기준 94.7달러였는데 83달러까지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이 키워드를 유가 상승보다는 유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하락 시에 오히려 정유업종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여행이나 항공업종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 지수 측면을 봤었을 때는 유가 하락이 오히려 주가 증시에는 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그 유가가 한 80달러까지만 내려와도 굉장히 그 인플레가 완화될 것이고 네. 주식 시장이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림에서도 원유 재고 현황을 매주마다 발표를 합니다. 원유나 가솔린 이 중간유에 대한 재고품 수준을 미국 석유협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현재 저장하고 사용 가능한 석유 제품의 양입니다. 재고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재고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수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재고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현재 이 꺾은 선 이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일단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로 조금 더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인플레이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은 아무래도 또 유가와 연관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은 3분기 이후에 누그러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라는 것을 키워드로 잡았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지표를 많이 보는 게 생산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PC라고 개인 소비 지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물가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7월 14일에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1.3%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로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주로 이제 도매 물가나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 원유를 바탕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다 만들잖아요. 보통 제조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올라가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소비자 물가는 1981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81년 11월에는 9.6%였는데 진짜 41년 만에 제일 예, 높은 거네요. 그렇죠. 지금 9.1%까지 올랐고요. 뭐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많이 발표됩니다. 이따 시나리오별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 2분기 GDP, 그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빅테크 실적들 발표가 주요 이벤트들이 산재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의 물가 안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근원 PC 물가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지표는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PC 우측 그래프를 보면은 역사 2022년 보면은 이 회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보면은 1월 달 보면은 0.49, 그다음에 2월 달 0.3, 3월 달 0.33, 4월 달 0.34, 5월 달 0.35, 1월 달, 2월 달이 좀 올라왔고요. 3월 달은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CPI 쪽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과거 대비했을 때 현재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물가 지표 자체에서도 지금 지표에서 본 것처럼 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좀 체감을 하고 있고요. 생필품을 살 때 그런 것들이 현재 미국에서 통화정책 당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것들을 좀 가지고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에 미국의 헤드라인 CPI는 높은 상승을 확인한 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근원 PC는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대외 요인에 따라서 에너지, 푸드, 생활 필수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으로 확산될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게 지금 연준에서 보는 스탠스고요. 대외 인플레이션 쪽 관련해서 압력의 불확실한 요인은 연준이 기대 인플레에 대한 통제를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연준은 계속적으로 이 잡기 위한 통화 정책들이나 이 재정 정책들을 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7월에서 8월까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6%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주네요, 그래도. 예, 그렇죠. 만약 물가 상승과 이제 물가 상승이 나면 나타나는 게 또 고용 회복이 있으면 임금 상승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임금이 상승하면 그 임금을 바탕으로 또 소비를 하겠죠. 그러면 또 소비로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 발생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 임금 상승,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향후에 좀 시나리오로 또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물가가 당분간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코로나 때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고물가시 영업이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업종은 운송이나 에너지, 음식료, 은행 등이 있습니다. 지난 공모주 투자자를 또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음식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이 영업이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4가지 업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까지는 물가 상승에 따라서 실적 반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이 4 업종은 좋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뭐 한 분기 이런 그 기간을 두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운송, 에너지, 음식료, 은행 이런 쪽을 좀 보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율인데요. 환율은 지금 고공 행진을 한 후에 숨고르기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키워드를 달았습니다. 우측에 보면은 이 원달러 환율 선물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가 아니고 와, 월봉 차트. 예. 보시면은 현재 1,313원 7월 20일 기준으로 1,300원대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 지금 강달러 환경이 왜 계속 이어지냐면은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그리고 거주자들이 해외 투자를 확대를 함에 따라서 원화에 대한 수급이 악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래 수출에 대한 경기가 우려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내생적 요인과 외생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달러화에 대한 예금 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달러가 환율이 고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금 수요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럼 원화로 바꾸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환율이 올라갈 때
이 원화로 바꿨을 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넣으면은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기업의 수익 결제 대금 및 해외 투자에 대한 자금이나 인출, 해외 투자에 대한 자금에 대한 인출들이 있고 그리고 개인의 현물안에 대한 매도가 확대하는 것들이 좀 영향으로 인해서 달러와 예금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과거의 경제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이 환율이 1,300원 이상 돌파한 적들이 없었어요. 이례적인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대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경기 지금 뽑았을 때는 펀더멘털이 괜찮아요. 제조업 PMI 지표가 그래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지표가 악화되고 있지만 국내의 이 펀더멘털은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원화로 강세로 돌아설면은 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적 요인보다 달러의 강세를 유발하고 있는 이 악재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이 대외 요인과 국내 요인으로 나뉘어져 있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고물가가 지속돼서 이 미국 인플레에 따른 수출 그리고 연준에 대한 공격적인 긴축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강달러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압력을 좀 우위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무역 수지가 우리나라 적자가 있고 수출 경기 아무래도 우리는 수출이 굉장히 GDP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기에 대한 둔화 부분 그리고 거주자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 더 금리가 높은 국가를 찾으러 가겠죠. 이 해외 투자,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이 국내 주식이 그럼에 따라서 외국인이 또 자금 유출, 동시에 발달하다가 외환 수급이 악화되고 결국은 국내의 원달러 확률이 상승을 했었다. 이게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국내 요인보다 대외 요인이 먼저 해결되는 부분들이 이 환율의 안정화를 좀 이룰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이러니까 결국 물가가 잡히면 이제 그런 기조가 조금 줄어들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조금 약해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원화가 이제 여기 적어주신 대로 연내 환율은 한 1,200에서 1,250원 정도.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평가 국면이고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는 가정했을 때는 환율은 한 1,350원 선에서 저항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연내 환율은 1,200원에서 1,250원까지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화가 강세했을 때 환율 하락 수혜로는 달러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강세이기 때문에 덜 갚아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결국 단기 순이익까지 반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재료를 달러 결제하는 대표적인 업종이 철강입니다. 철강은 워낙 강세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이 철강 업종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그런 측면보다는 뭐 이렇게 한 1분기, 2분기 이런 정도로 인플레 이런 고물가 이런 거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조금 봐야 되는 그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은 7월 FOMC의 낙폭과대 실적 증가 기대 업종에 관심을 갖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대신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5일부터 29일까지 7월 FOMC, 그다음에 2분기 GDP, 그다음에 6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경제지표 발표를 하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6월은 CPI 결과로 인해서 0.75% 자이언트 스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결국은 그렇게 됐었을 때 현재 국내 기준금리가 한국이 2.25%거든요. 그리고 현재 미국은 1.75%입니다. 그럼 만약 0.75%가 올라가면은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가 더 역전되겠죠. 예. 근데 과거에는 원래 한국이 따라가는 형국이었거든요. 이제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리고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떨어뜨리고. 근데 지금 현재 외화 자금 유출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이 중앙은행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현재는 기준금리가
지만 2.25%로 근데 미국이 이번에 0.75% 올라가면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외에 유럽도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죠. 현재 0.5죠. 그래서 7월 22일 날 이제 처음으로 올렸는데 유로존에서도 이제 이런 물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것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를 봤었을 때는 그러면 유럽보다는 미국이나 한국이 매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금리로만 봤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충분히 방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유로가 그렇게 이제 EU가 금리를 인상한 거가 달러 지수 같은 거 봤을 때 아무래도 그 달러 강세는 조금 이렇게 저지하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인덱스의 유로가 이제 상당 부분 또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폭이 커질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통화 정책에 대한 급격한 변화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결국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하향하고 있다라는 거면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네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하향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그널이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확 올려놓고 다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룸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그때는 이제 비컷이라는 걸 했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로 금리 수준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거는 안 되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오히려 금리를 올렸다가 통화 정책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28일에 발표합니다. 근데 만약에 2분기 역성장하지 않는다면은 경기 침체 요소는 줄어들 것으로 또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그 관점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2분기 GDP가 마이너스 1.6입니다. 전월치가. 근데 예상치는 0.8로 해가지고 전분기 대비했었을 때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난 분기 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조금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또 줄어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FOMC가 7월 제하고 3번이 남았어요. 그리고 9월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아마 베이비 스텝인 0.25%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높았을 때 코로나 전의 기준금리가 2.5%였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지금 만약에 0.75 오면 2.5거든요. 근데 9월에 올리면 2.75%까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정도 만약에 올라와도 3% 초반 아니면은 2% 후반까지는 이제 금리에 대한 이 밴드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화가 더 될 수 있겠죠. 이제 이번 주죠. FOMC 회의가 주식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잡아줄 것으로 보고 있고 증시 반등의 핵심은 결국은 2023년에 이제 금리가 조금씩 안정화됐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불확실한 부분들은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 반등 시 추세적인 것보다는 업종 자체가 순환매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은 FOMC 이후에 낙폭과대 실적 증가가 나타날 수 있는 가치주 위주로 좀 편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8월 이후에 투자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FOMC까지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랑 4분기가 실적 기대감이 있는 섹터 및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편입하시면 좋은데 반도체랑 자동차 등의 시클리컬 업종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대표님 이렇게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쏙쏙 이해가 너무 잘 됐고, 이게 유가와 인플레이션과 환율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중심적으로 보면은 이제 현황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의 좀 시나리오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